보육원 출신이 시장 상인이라고? 딱 거기까지야. 네 주제를 알아. 재래시장 좁은 골목. 한 여자가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쏟아진 반찬통들을 두 손으로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흰 무침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고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여자의 손등에 피가 맺혔습니다. 그 앞에 양복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건물주였습니다. 보육원 출신이 시장 상인이라고? 딱 거기까지야. 내 주제를 알아.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서 비틀거리는 노인 상인의 쓰러진 좌판을 자기 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낡은 점퍼에 구겨진 모자를 눌러 쓴 초라한 차림의 노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사이로 무언가 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재래시장에서 벌어진 이 하루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을.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재래시장이었습니다. 한때는 인근에서 가장 번화한 시장이었습니다. 생선가게, 채소가게, 떡집, 순대국집, 수십 년간 같은 자리를 지켜온 가게들이 골목마다 빼곡했습니다. 그러나 대형마트가 들어서고 젊은 사람들이 떠나면서 시장은 점점 쇠락해 갔습니다. 그리고 최근 재개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 사이에 불안이 퍼졌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새 건물주는 시행사와 손을 잡고 시장을 밀어버릴 거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시장 한복판에 은혜네 반찬 가게가 있었습니다. 32살 여자 김은혜가 운영하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가게라고 해봤자 좌판 2개 크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정성이 가득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 담근 깍두기, 직접 무친 시금치 나물, 손이 많이 가는 잡채까지. 은혜의 반찬은 시장에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시장에서 유명한 이유는 반찬 맛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는 매일 점심시간이 되면 도시락을 쌌습니다. 시장 근처 쪽방촌에 사시는 독거노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팔고 남은 반찬이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따로 만들어둔 것들이었습니다. 연로하신 분들이 드시기 좋게 간을 약하게 하고 씹기 편하게 잘게 썰었습니다. 은혜야, 너 그러다 미치겠다. 옆 가게 순대국집 사장 영숙이 걱정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은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어차피 혼자 먹고 살 만큼은 벌어요. 그 말이 사실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은혜의 가게는 늘 빠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단 한 번도 도시락 봉사를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처럼 시작되었습니다. 은혜는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반찬들을 진열했습니다. 시금치나물, 콩자반, 어묵볶음, 깍두기. 알록달록한 반찬들이 좌판 위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은혜도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남자 3명이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 선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에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시장 건물을 사들인 새 건물주 박성태였습니다. 그 뒤로 정장 입은 남자 둘이 서류 가방을 들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시행사 직원들이었습니다. 박성태가 시장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상인들이 불안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박성태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자기 소유물을 점검하듯 거만한 눈길이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신흥시장이라. 생각보다 더 낡았네.
옆에 있던 시행사 직원이 맞장구 쳤습니다. 이 정도면 재개발 명분은 충분합니다. 안전 점검 한번 하면 바로 철거 들어갈 수 있어요. 상인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30년 넘게 채소 가게를 해온 김씨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기 사장님, 우리 보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무 말씀도 없이 갑자기 철거라뇨. 박성태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보상? 보상은 협의할 사람들하고 하는 거지. 여긴 임대계약 만료되면 그냥 나가는 거야. 무슨 보상?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옆에서 생선가게 주인 정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30년 넘게 여기서 장사했어요. 권리금이라도. 권리금? 당신들이 무슨 권리가 있는데? 박성태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여기 땅 주인이 누군지 알아? 건물 주인이 누군지 알아? 나야 나. 내가 나가라면 나가는 거지. 권리금이 무슨 소리야.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 두려움이 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은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키가 크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박성태가 고개를 돌려 은혜를 보았습니다. 임대차 보호법 아시죠? 계약 만료돼도 정당한 사유 없으면 갱신 거절 못합니다. 그리고 재개발하려면 상인 동의율 충족해야 하고요. 박성태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너 뭐야? 여기서 뭐 하는 애야? 반찬 가게 합니다. 은혜네 반찬 가게요. 박성태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아, 너 그 보육원 출신이지? 은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박성태는 이미 조사를 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보육원 출신이 시장 상인이라고? 딱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주제를 알아야지. 박성태가 한 발 앞으로 다가섰습니다. 뭘 안다고 법을 들먹여? 응? 내가 누군지 알아? 여기 상인들 한 명 한 명 어떻게든 내보낼 수 있어. 세무조사 넣을 수도 있고 위생점검 넣을 수도 있고 네 가게부터 할까? 은혜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손이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때 박성태 뒤에 있던 시행사 직원 하나가 은혜의 좌판을 밀었습니다. 와장창 반찬통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하얀 무생채가 바닥에 널브러졌고 유리 용기 하나가 깨지면서 파편이 튀었습니다. 은혜가 몸을 숙여 반찬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손등에 유리 파편이 긁혔습니다. 피가 맺혔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박성태가 그 모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꼴 좋다. 딱 내 수준이야. 상인들은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로 세무조사를 넣으면, 위생점검을 넣으면 자기들 가게도 못 버틸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비틀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80이 넘은 김씨 할머니가 충격에 휘청거리다 좌판에 부딪혔습니다. 할머니의 채소 좌판이 기울어지며 쏟아지려 했습니다. 은혜가 번개처럼 몸을 날렸습니다. 쏟아지는 채소들을 자기 몸으로 막았습니다. 배추가 은혜의 등에 부딪혔고 무가 굴러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좌판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두 팔로 받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은혜야, 미안해. 괜찮아요. 할머니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박성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쇼는 보여주기 좋아하네. 그 말을 남기고 박성태 일행은 시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은혜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피가 맺힌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질러진 자신의 반찬들을 보았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 근처 낡은 점퍼를 입고 구겨진 모자를 눌러 쓴 노인이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이었지만 눈빛만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노인은 은혜가 할머니를 부축하고 쏟아진 반찬을 주워 담고 다친 손을 대충 닦아내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아들 상대라는 거지. 노인의 이름은 강 회장, 강태준이었습니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회장. 그의 외아들 강준혁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바로 저 여자, 김은혜였습니다. 아들이 재래시장 반찬가게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강 회장은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접 확인하겠다고 했습니다. 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 눈으로 보겠다고. 그래서 변장을 하고 이 시장에 온 것이었습니다. 첫날부터 강 회장은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건물주에게 모욕당하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모습, 자기 반찬이 쏟아지는 와중에도 노인 상인을 먼저 걱정하는 모습, 피가 나는 손을 대충 닦고 다시 일어서는 모습, 강 회장의 눈에 미묘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아직 판단하기는 일렀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저 건물주라는 자, 그리고 저 시행사,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은 시장을 빠져나가며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나야. 신흥시장 건물주 박성태라는 자, 그리고 연계된 시행사, 전부 조사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시장 골목에서는 여전히 은혜가 바닥에 쏟아진 반찬을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혼자서 다 주워 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좌판을 정리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은혜는 도시락을 쌌습니다. 예정대로 독거노인들에게 가져다 드릴 도시락이었습니다. 손에 밴 상처가 쓰라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김은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은혜는 태어나자마자 버려진 아이였습니다. 경기도의 한 보육원 앞 새벽에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젖먹이 바구니에 담겨 있었고 이름도 없었습니다. 보육원 원장 수녀님이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은혜, 하느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아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은혜는 그 보육원에서 18살까지 자랐습니다. 보육원 생활이 불행하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수녀님들이 계셨고 함께 자란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늘 무언가가 부족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에게는 있고 자신에게는 없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어린 은혜는 알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이었습니다. 같은 반 아이들은 모두 엄마 손을 잡고 왔습니다. 은혜만 혼자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은혜야, 엄마는 안 오셨니? 7살 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은혜는 보육원 이불 속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그 뒤로 은혜는 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는 더 힘들었습니다. 사춘기 아이들은 잔인했습니다. 은혜가 보육원 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로 몇몇 아이들이 은혜를 따돌렸습니다.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속닥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부모도 없대. 그래서 저렇게 눈치 보는 거야. 은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성적이 좋으면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은혜는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학은 가지 못했습니다. 보육원 지원은 18살까지였습니다. 스스로 벌어서 살아야 했습니다. 등록금을 댈 여유가 없었습니다. 18살 겨울, 은혜는 보육원을 나왔습니다. 원장 수녀님이 은혜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은혜야, 세상이 힘들어도 착한 마음 잃지 마라. 내가 받은 사랑,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렇게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식당 서빙, 편의점 야간 알바, 공장 포장일,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고시원에서 살았습니다. 창문도 없는 2평짜리 방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웠습니다. 그래도 은혜는 버텼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일하러 가고 밤늦게 돌아와 쓰러지듯 잤습니다. 쉬는 날에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습니다. 요리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요리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보육원에서 수녀님을 도와 밥을 짓던 기억이 났습니다. 밥이 맛있으면 동생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맛있는 밥을 해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에게는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24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은혜는 5년간 모은 돈으로 작은 반찬 가게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게를 어디에 낼지 고민하다가 우연히 신흥시장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시장이었습니다. 건물은 낡았고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묘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골목 사이로 들려오는 상인들의 목소리, 좌판 위에 쌓인 채소들의 색깔, 어딘가에서 풍겨오는 된장찌개 냄새. 은혜는 천천히 시장을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장 한쪽 구석에서 할머니 한 분이 쪼그려 앉아 계셨습니다. 앞에는 시든 채소 몇 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님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은혜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이 시금치 얼마예요?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흐릿했습니다. 1,000원이면 되는데. 은혜는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할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시금치 2단 주세요. 잔돈은 괜찮아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가, 고마워. 오늘 하루 종일 너밖에 안 샀어. 그 말이 은혜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혜는 생각했습니다. 저 할머니 같은 분들이 이 시장에 얼마나 많을까? 손님 하나 없이 하루 종일 좌판을 지키는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은혜는 결심했습니다. 이 시장에서 가게를 열기로,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이곳 사람들을 돕기로. 그렇게 은혜네 반찬 가게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단골이 없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낯선 젊은 여자를 경계했습니다. 은혜는 묵묵히 버텼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해가 질 때까지 가게를 지켰습니다. 조금씩 입소문이 났습니다. 은혜의 반찬은 정성이 달랐습니다. 대충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간이 딱 맞았고 재료가 신선했습니다. 무엇보다 은혜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인사를 하고 반찬 고르는 것을 도와드리고 무거운 짐은 직접 들어다 드렸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순대국집 영숙 언니가 먼저 다가왔습니다. 야, 너 밥은 먹고 다녀? 맨날 반찬만 먹으면 어떡해? 이리 와, 내가 국밥 한 그릇 줄게. 생선가게 정씨 아저씨도 은혜를 챙겼습니다.
은혜야, 오늘 고등어 싸게 들어왔어. 내 거 하나 빼놨으니까 가져가. 은혜는 그 따뜻함에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서류상 가족이 아니어도 서로 챙기고 걱정하는 것. 그것이 가족이라면 이 시장 사람들이 은혜의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들과의 인연도 시작되었습니다. 시장 근처 쪽방촌에는 혼자 사시는 노인들이 많았습니다. 자식들과 연락이 끊어진 분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 평생 혼자 사신 분들. 그분들은 가끔 시장에 와서 싼 반찬을 사가셨습니다. 은혜는 그분들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든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 한 분이 은혜 가게 앞에 서 계셨습니다. 반찬을 한참 들여다보시다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셨습니다. 지갑 사정이 안 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은혜가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할머니가 돌아섰습니다. 은혜는 반찬 몇 가지를 용기에 담아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이거 오늘 좀 많이 만들었어요. 할머니 드세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가, 이걸 어떻게... 괜찮아요. 맛있게 드시면 돼요. 그날 이후로 은혜는 매일 도시락을 쌌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매일 10분 이상의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전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은혜를 걱정했습니다. 야, 너 그러다 망해. 팔 것도 없이 다 나눠주면 어떡해. 은혜는 웃으며 대답하곤 했습니다. 괜찮아요. 저 혼자 먹고 살 만큼은 벌어요. 사실 빠듯했습니다. 늘 빠듯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도시락 봉사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노인들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도시락을 받으실 때 환하게 웃으시는 얼굴, 국물을 한 숟가락 드시고 맛있다고 말씀하시는 목소리, 가끔 은혜의 손을 잡고 고맙다, 우리 딸이라고 하시는 주름진 손. 은혜에게 그분들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딸이라고 불러주는 분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분이 계셨습니다. 박금순 할머니, 83살, 시장에서 5분 거리 쪽방에 혼자 사셨습니다.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10년 넘게 연락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은혜는 매일 금순 할머니께 도시락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사양하셨습니다. 아가, 나는 괜찮아. 다른 사람 줘. 은혜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거 가져다 드리는 거 좋아요. 진짜예요. 할머니가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너, 보육원 출신이라며?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숨길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그렇게 따뜻한 거구나. 사랑 못 받아본 사람이 사랑 줄 줄 아는 법이야. 그 말이 은혜의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금순 할머니는 은혜에게 엄마 같은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면 꼭 은혜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은혜의 하루를 물으셨고 힘든 일은 없는지 걱정하셨습니다. 은혜야, 밥은 먹었어? 은혜야, 오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은혜야, 남자친구는 있어? 좋은 사람 만나야 해. 은혜는 그런 할머니가 좋았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있었다면 이런 말을 해주셨을까? 은혜는 가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은혜는 도시락 대신 죽을 쑤어서 가져다 드렸습니다. 할머니 방에서 죽을 떠드리며 은혜는 문득 울컥했습니다. 할머니, 금순 할머니가 은혜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왜 그래, 우리 딸. 할머니가 엄마 같아요.
할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도 내가 딸 같아. 내 진짜 딸보다 더. 그 순간이 은혜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은혜는 그래서 이 시장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반찬 가게가 잘 돼서가 아니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시장에 은혜의 가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 챙기고 사랑하는 사람들. 은혜는 그들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에게는 또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준혁, 강준혁. 1년 전 시장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였습니다. 그날도 은혜는 도시락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골목에서 양복 입은 남자와 부딪혔습니다. 도시락이 쏟아질 뻔했는데 남자가 재빠르게 받아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거만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남자가 도시락 보따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이거 배달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근처 어르신들 드릴 거예요.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뒤로 자주 시장에 왔습니다. 은혜의 반찬 가게에 들러 반찬을 사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준혁이 재벌 회장의 아들이라는 것을 은혜가 안 것은 사귀기 시작하고 석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은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물러나려 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그런 집안과 어울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준혁이 은혜를 잡았습니다. 은혜 씨, 나는 은혜 씨가 좋아요. 집안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나는 은혜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은혜는 울었습니다. 평생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준혁은 아버지에게 은혜를 소개하겠다고 했습니다. 은혜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준혁을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버지가 변장을 하고 시장에 와 있었습니다. 은혜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건물주 박성태의 방문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뒤로 매일같이 낯선 사람들이 시장을 드나들었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 카메라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 상인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첫 번째 공격은 위생 점검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구청 직원이라는 사람들이 시장에 들이닥쳤습니다. 점검을 하겠다며 가게마다 들어갔습니다. 서류를 요구하고 사진을 찍고 이것저것 트집을 잡았습니다. 은혜의 반찬 가게에도 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점검표를 들고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표정이 처음부터 불쾌했습니다. 뭔가를 찾으려는 눈빛이었습니다. 여기 냉장고 온도 기록표 있어요? 은혜가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매일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남자가 서류를 휙 넘기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거 양식이 안 맞는데요. 다시 해야겠어요. 은혜가 반박했습니다. 이 양식 작년에 구청에서 받은 거예요. 뭐가 안 맞는다는 건지. 남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내가 안 맞는다면 안 맞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시정하세요. 안 그러면 영업 정지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점검팀은 떠났습니다. 은혜는 그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히 정상적인 양식이었습니다. 작년에 교육받을 때 구청에서 직접 배부한 것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시장 상인 몇 명에게 세무조사 통보가 날아왔습니다. 생선가게 정씨 아저씨,
떡집 최 씨 아주머니, 그리고 은혜. 모두 건물주에게 대든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노골적이었습니다. 정 씨 아저씨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세무조사 한 번도 안 받았어. 이게 우연이야? 저 건물주 새끼가 찔러 넣은 거지.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었습니다. 건물주 박성태는 교묘했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고 뒤에서 줄을 당기는 방식이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어떻게 손을 썼는지, 시행사 쪽에서 어떤 로비를 했는지 상인들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은 민원이었습니다. 시장에 악취가 난다는 민원, 불법 주정차 민원, 소음 민원, 잊지도 않은 민원들이 쏟아졌습니다. 구청에서 확인 나오고 경찰이 순찰 돌고 시장은 하루가 멀다 하고 시끄러웠습니다. 상인들의 장사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이 줄었습니다. 시장에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재개발된다더라, 곧 없어진다더라. 소문이 퍼지면서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은혜의 반찬 가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새벽에 만든 반찬이 저녁까지 팔리지 않았습니다. 남은 반찬은 노인들께 도시락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도시락 봉사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신경 썼습니다. 상인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순대국집 영숙 언니가 은혜에게 말했습니다. 야, 은혜야. 너 요즘 얼굴이 말이 아니다. 좀 쉬어. 은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언니. 저 안 힘들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하루 종일 가게를 지키고 저녁에는 도시락을 돌리고 밤에는 서류 정리를 했습니다. 잠이 부족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멈추면 누가 이 사람들을 챙기겠습니까? 자신이 쓰러지면 누가 할머니들께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겠습니까? 은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은혜가 도시락을 들고 금순 할머니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쪽방촌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드문드문 있었지만 불빛이 약했습니다. 할머니 방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문을 닫아두셨습니다. 은혜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이 엉망이었습니다. 서랍이 뒤져져 있었고 이불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구석에 쭈그려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 은혜가 달려갔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누가 왔어요? 할머니가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은혜야. 사람들이 왔었어. 할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낯선 남자 2명이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이 건물도 곧 재개발된다며 나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어디로 가냐고 하니까 그건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은혜야, 나 이제 어디로 가? 은혜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83살 할머니를 위협하다니, 갈 곳 없는 노인을 쫓아내려 하다니, 은혜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할머니를 안심시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절대 할머니 쫓아내게 안 둘 거예요. 할머니를 달래고 방을 정리해드린 뒤 은혜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주먹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재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시장 상인들뿐 아니라 주변 쪽방촌 노인들까지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박성태와 시행사는 이 일대 전체를 노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은혜는 다음 날 아침 구청을 찾아갔습니다. 재개발 관련 부서를 찾아 물었습니다. 이 지역에 재개발 계획이 있는지, 합법적인 절차를 밟고 있는지, 담당 직원은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 지역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상인들한테 나가라고 압박하고 있어요. 노인들 집에도 찾아가서 협박하고요. 직원의 표정이 묘하게 굳었습니다.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요. 민간 사업자들이 하는 일까지 저희가 관여하기는. 은혜는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구청도 한통 속인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손이 닿지 않는 것이거나 어느 쪽이든 상인들을 도와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은혜는 구청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혼자 힘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를 고용할 돈도 없었습니다. 언론에 알려봤자 작은 재래시장 이야기를 누가 관심 가져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은혜 씨, 오늘 저녁에 시간 돼요? 같이 밥 먹어요. 은혜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준혁을 만나도 되는 걸까? 자신의 문제에 준혁을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준혁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네, 저녁에 봐요. 그날 저녁 은혜는 준혁을 만났습니다. 시장 근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은혜가 자주 가는 곳이었습니다. 준혁은 은혜의 얼굴을 보자마자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은혜 씨, 얼굴이 안 좋아요. 무슨 일 있어요? 은혜는 괜찮다고 대답하려다가 문득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참을 수 없었습니다. 준혁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준혁이 놀라서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 씨,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은혜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건물주의 협박, 위생점검, 세무조사, 가짜 민원, 금순 할머니 집에 찾아온 사람들. 말하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그 건물주, 이름이 뭐예요? 박성태라고. 시행사하고 손잡고 시장 전체를 밀어버리려는 것 같아요. 준혁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혜 씨, 걱정 마요. 내가 알아볼게요. 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준혁 씨. 이건 제 문제예요. 준혁 씨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아요. 준혁이 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혜 씨 문제가 내 문제예요.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요. 은혜 씨 힘든 일에 내가 빠질 수 없어요. 은혜는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평생 혼자 버텨왔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자기 곁에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집에 돌아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신흥시장 건물주 박성태라는 사람 알아요?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알고 있다. 조사 중이야. 조사요? 아버지가요? 내가 직접 확인할 게 있어서. 준혁은 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많이 힘들어해요. 그 시장 사람들도 다 힘들어하고요. 알고 있어. 걱정 마라. 통화가 끝났습니다.
준혁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뭔가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강 회장은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여전히 낡은 점퍼에 구겨진 모자 차림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시장에서 물건 사러 온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강 회장은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예전과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상인들의 얼굴에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손님은 뜸했고 가게마다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혜의 반찬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은혜가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그러나 손님이 오면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강 회장은 멀찍이 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 노인이 은혜 가게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반찬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은혜가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은혜가 반찬 몇 가지를 용기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건넸습니다. 이거 오늘 시식용으로 만든 건데 할머니 드세요.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아가, 내가 돈이 없어서. 괜찮아요. 맛 좀 봐주세요. 할머니 입맛에 맞는지 알아야 저도 장사하죠.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연신 고맙다고 하시며 반찬을 받아가셨습니다. 강 회장은 그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았습니다. 저 반찬은 시식용이 아니었습니다. 팔아야 할 반찬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그냥 드린 것이었습니다. 자신도 힘든 상황에서 강 회장의 가슴에 무언가가 뭉클하게 올라왔습니다. 처음 시장에 왔을 때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아들이 재래시장 반찬가게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의심이 앞섰습니다. 돈을 보고 접근한 것 아닌가, 아들을 이용하려는 것 아닌가. 그러나 며칠간 지켜본 은혜는 달랐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꾸밈이 없었습니다. 자기보다 힘든 사람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욕을 당해도 물러서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나야. 박성태 조사 결과 나왔어? 전화기 너머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예상대로입니다. 불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강제 철거, 협박, 서류 조작, 세금 탈루, 관공서 뇌물까지 증거 확보 중입니다. 강 회장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좋아. 계속 파. 빠짐없이 다 모아. 통화를 끊고 강 회장은 다시 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건물들, 힘겹게 버티는 상인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은혜. 강 회장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정리해 줄 테니.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운명을 바꿀 준비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강 회장은 다시 시장을 찾았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흐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은 하늘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여느 때처럼 낡은 점퍼를 입고 구겨진 모자를 눌렀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영락없는 시장 단골 노인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입구를 지나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오전 시간이라 그런지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상인들은 좌판 앞에 앉아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호객 소리가 시끄러웠을 텐데 지금은 조용했습니다. 재개발 소문 때문에 손님들 발길이 뜸해진 탓이었습니다. 은혜의 반찬 가게가 보였습니다. 은혜는 좌판 앞에서 반찬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만든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금치나물,
콩자반, 멸치볶음, 깍두기. 색깔이 고왔습니다. 정성이 들어간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가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점퍼는 낡았고 모자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다른 손님 대하듯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강 회장은 일부러 어눌하게 말했습니다. 아, 반찬 좀 보려고. 은혜가 좌판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반찬 하나하나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건 오늘 아침에 담근 거고, 이건 어르신들 드시기 좋게 간을 약하게 했고, 이건 부드러워서 이가 안 좋으신 분도 드시기 편하다고. 강 회장은 반찬을 들여다보는 척하면서 은혜를 관찰했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손님을 대하는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피곤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야? 시금치나물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그건 3,000원이에요, 어르신. 강 회장은 일부러 주머니를 뒤적거렸습니다. 그리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내가 돈을 집에 놓고 왔나?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민망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아가씨. 돈이 이것밖에 없네. 다음에 올게. 돌아서려는 강 회장을 은혜가 불렀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강 회장이 돌아섰습니다. 은혜가 반찬 몇 가지를 용기에 담고 있었습니다. 시금치나물, 콩자반, 멸치볶음. 한 끼 식사로 충분한 양이었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강 회장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아가씨. 돈이 없는데 어떡해. 은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 제가 좀 많이 만들었어요. 어르신 드세요. 강 회장은 일부러 사양하는 척했습니다. 안 된다고, 공짜로 받을 수 없다고. 그러나 은혜는 기어이 강 회장 손에 반찬 봉지를 쥐어주었습니다. 어르신, 맛있게 드시면 돼요. 그게 저한테 제일 좋은 거예요. 강 회장은 반찬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마음이 흔들린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평생을 사업가로 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선한 사람도 있었고, 악한 사람도 있었고, 그 중간쯤 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진심인지 가식인지 대개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은혜는 진심이었습니다. 형편이 안 되는 노인에게 반찬을 그냥 주는 것,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웃는 것, 그 웃음에 거짓이 없었습니다. 계산이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반찬 봉지를 들고 가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시장 모퉁이에 서서 은혜의 가게를 지켜보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은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을 싸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따로 만들어둔 반찬들을 용기에 담았습니다. 밥을 넣고 반찬을 올리고 뚜껑을 덮었습니다. 하나, 둘, 셋. 10개가 넘는 도시락이 만들어졌습니다. 은혜는 도시락을 큰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잠시 닫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멀찍이서 은혜를 따라갔습니다. 은혜가 향한 곳은 시장 뒷골목이었습니다. 쪽방촌이었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대문, 빨래가 널린 좁은 골목. 은혜는 집집마다 들렀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노인이 나오면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안부를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신 데는 없는지, 약은 제때 드시는지, 필요한 것은 없는지. 노인들은 은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고, 은혜 왔어? 오늘도 이걸 어떻게 받아? 우리 딸 고마워. 은혜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맛있게 드세요. 내일 또 올게요. 강 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저 도시락을 만드는데 돈이 들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들었을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짓고 하나하나 포장하는 것. 보통 정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돈이 생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것을 기꺼이 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문득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사업을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빚을 지고 밤을 새우고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뛰어다녔습니다. 그렇게 일군 회사였습니다. 그때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자신에게 기회를 준 사람, 힘들 때 손을 내밀어 준 사람, 대가 없이 도와준 사람.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강 회장도 없었습니다. 은혜가 하는 일이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대가 없이 나누는 것,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선을 베푸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강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가 마지막 집에서 나왔습니다. 빈 보따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도시락을 다 전해드린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골목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은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밝았습니다. 좋은 일을 했다는 만족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강 회장은 그 미소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은혜가 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다시 좌판 앞에 섰습니다. 오후 손님을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일상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시장 입구 벤치에 앉았습니다. 은혜에게 받은 반찬 봉지를 열어보았습니다. 정성스럽게 담긴 반찬들이 보였습니다. 시금치나물은 윤기가 흘렀고 콩자반은 간이 적당해 보였습니다. 강 회장은 멍하니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은 재벌 회장이었습니다. 원하면 무엇이든 살 수 있었습니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반찬만큼 마음이 가는 음식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은혜가 무엇을 보고 저 반찬을 주었겠습니까? 초라한 행색의 노인, 돈이 없어서 반찬도 못 사는 노인, 불쌍해서 준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눈에는 불쌍함이 없었습니다. 동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아들 준혁이 저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재벌가 며느리가 되면 감당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언론의 관심, 친척들의 평가, 보육원 출신 시장 상인이 그것을 버틸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며칠간 은혜를 지켜보면서 강 회장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 여자는 다릅니다. 돈이나 지위 때문에 준혁에게 온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걱정되는 것은 다른 쪽이었습니다. 저렇게 선한 사람이 재벌가의 냉정한 세계에서 상처받지 않을까? 자신의 집안이 저 따뜻한 마음을 짓밟지 않을까? 강 회장은 그것이 걱정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시장을 떠나기 전 다시 한번 은혜의 가게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혜가 손님에게 웃으며 반찬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내 며느리가 되는 거구나.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저런 선한 사람을 괴롭히는 자들, 건물주 박성태, 시행사 대표, 그리고 그들과 한통속인 관공서 사람들, 그들이 저 시장을, 저 사람들을 짓밟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나야. 준비 다 됐어? 전화기 너머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증거자료 모두 확보했습니다. 감사팀, 법무팀, 세무 전문가까지 대기 중입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됩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좋아. 며칠만 더 기다려. 내가 신호 보내면 바로 움직여. 통화를 끊고 강 회장은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은혜는 아직 자신의 정체를 모릅니다. 시장에서 만난 초라한 노인이 재벌 회장이라는 것을 알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했습니다. 은혜의 선함은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기사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강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본사로 가자.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시장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들, 그리고 그 안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사람들.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시장을 지켜야 합니다. 은혜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저 악한 자들에게 분명히 응징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아들의 예비장인으로서, 그리고 평생 사업을 해온 사람으로서, 선한 사람이 짓밟히고 악한 자가 웃는 세상을 강 회장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이상했습니다. 시장에 평소와 다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상인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입구 쪽에 낯선 차량들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 세대, 창문이 짙은 선팅으로 가려져 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은혜는 가게 문을 열며 불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단 하던 대로 반찬을 진열했습니다. 불안해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검은 승합차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들이 내렸습니다. 10명이 넘었습니다. 하나같이 검은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험상궂었습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이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 양복 입은 남자 2명이 내렸습니다. 건물주 박성태와 시행사 대표 정현수였습니다. 둘 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가 있었습니다. 자신감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박성태가 시장 입구에 서서 소리쳤습니다. 오늘부터 철거 들어갑니다. 안전 점검 결과 이 시장 건물은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상인 여러분은 짐 싸서 나가세요. 상인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통보도 없이 왜 이러냐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나 박성태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태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쇠파이프와 망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첫 번째 타깃은 시장 입구의 채소 가게였습니다. 김씨 할머니의 가게였습니다. 3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할머니였습니다. 용역 직원 2명이 가게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좌판을 걷어찼습니다. 와장창 채소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배추가 굴러갔고 시금치가 널브러졌고 무가 깨졌습니다. 할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게 무슨 짓이야? 할머니가 쏟아진 채소를 주우려고 몸을 숙였습니다. 용역 직원이 할머니를 밀쳤습니다. 할머니가 비틀거리며 넘어졌습니다. 할머니, 은혜가 달려갔습니다. 넘어진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의 무릎에서 피가 났습니다. 바닥에 긁힌 것이었습니다. 은혜가 용역 직원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사람을 밀면 어떡해요? 용역 직원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꾸하지 않고 다음 가게로 이동했습니다. 시장 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가게마다 돌아다니며 좌판을 엎고 간판을 뜯고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상인들의 비명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생선 가게 정씨 아저씨가 저항했습니다. 자기 가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30년 장사한 가게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고 소리쳤습니다. 용역 직원 2명이 아저씨를 양쪽에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강제로 끌어냈습니다. 이 새끼들아, 나. 아저씨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아저씨를 붙잡고 있는 사이 다른 직원이 생선 좌판을 엎었습니다. 얼음과 생선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순대국집 영숙 언니도 당했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냄비가 엎어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영숙 언니가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경찰 불러. 경찰 불러.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올 때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사이에 시장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박성태가 팔짱을 끼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즐기는 표정이었습니다. 옆에 선 시행사 대표 정현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이 나란히 서서 시장이 부서지는 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어디서부터 막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사방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상인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 일군 가게가 눈앞에서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용역 직원 3명이 은혜의 가게로 다가왔습니다. 은혜가 뛰어갔습니다. 가게 앞을 막아섰습니다. 팔을 벌려 좌판을 가렸습니다. 비키세요, 아가씨. 용역 직원이 말했습니다.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비켜요. 여기 제 가게예요. 용역 직원이 피식 웃었습니다. 아가씨가 안 비키면 우리가 치울 수밖에 없는데. 은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 가게는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8년간 일군 것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반찬을 만들던 곳이었습니다. 용역 직원이 은혜의 팔을 잡았습니다. 강제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은혜가 버텼습니다. 좌판을 붙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나요. 나.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다른 용역 직원이 좌판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반찬통들을 바닥에 쓸어버렸습니다. 와장창, 와장창. 유리 용기가 깨졌습니다. 반찬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시금치나물, 콩자반, 멸치볶음, 깍두기. 정성 들여 만든 반찬들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안 돼. 안 돼. 그러나 끝이 아니었습니다. 용역 직원 하나가 가게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반 위에 있던 것들을 바닥에 집어던졌습니다. 그릇이 깨지고 양념통이 쏟아지고 서류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액자였습니다. 작은 나무 액자. 그 안에는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보육원 수녀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은혜가 보육원을 떠나던 날 원장 수녀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은혜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액자가 바닥에 떨어지며 유리가 깨졌습니다. 은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용역 직원을 밀치고 달려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액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유리가 깨져서 사진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수녀님의 얼굴이 반으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찢어진 사진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수녀님, 수녀님, 평생 가족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보육원 수녀님들은 가족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특히 원장 수녀님은 엄마 같은 분이셨습니다. 은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셨습니다. 그 소중한 사진이 찢어졌습니다. 용역 직원이 아무렇지 않게 집어던진 것 때문에 은혜는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주변의 시선 따위 신경 쓸 수 없었습니다. 너무 아팠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태가 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쭈그려 앉아 우는 은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울면 뭐가 달라져? 아가씨, 말했잖아. 주제를 알라고. 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죽지 않았습니다. 당신, 사람이에요? 박성태가 피식 웃었습니다. 사람이지. 돈 버는 사람. 아가씨 같은 애들이 돈이 없으니까 이 꼴인 거야. 세상은 돈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 말을 남기고 박성태는 돌아섰습니다. 시장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좌판이 엎어지고 물건이 쏟아지고 간판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울며 잔해를 주워 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것은 그 뒤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용역 직원들은 경찰이 오자마자 철수했습니다. 박성태와 정현수도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경찰은 상황 파악만 하고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피해 신고 접수하시고 조사 나올 겁니다. 그 말뿐이었습니다. 상인들은 허탈하게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법도 경찰도 아무도. 은혜는 가게 잔해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찢어진 사진을 끌어안은 채 눈물은 이미 말랐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바닥까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8년이었습니다. 이 가게를 열기 위해 5년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8년을 운영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고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돌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부서졌습니다. 순대국집 영숙 언니가 은혜 곁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은혜의 어깨를 안아주었습니다. 영숙 언니도 울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폐허가 된 시장 한가운데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 근처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았습니다. 용역들이 가게를 부수는 것도, 은혜가 바닥에 주저앉아 우는 것도, 찢어진 사진을 끌어안고 흐느끼는 것도, 강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사업을 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노한 적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저것이 사람이 할 짓입니까? 힘없는 상인들을 짓밟고 노인들을 쓰러뜨리고 젊은 여자가 소중히 여기는 사진을 찢어버리는 것이. 강 회장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제대로 누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꾹 참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전화기 너머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준비된 거 다 가져와. 감사팀, 법무팀, 세무 전문가, 전부 다. 그리고 기자들도 연락해. 회장님 날짜를. 내일이야. 내일 아침.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강 회장은 다시 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혜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찢어진 사진을 끌어안은 채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예비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은혜는 강 회장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반찬을 나눠주던 그 따뜻한 마음. 그것이 강 회장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렇게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내일 모든 것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폐허 상태였습니다. 어젯밤 상인들이 잔해를 치우기는 했지만 부서진 간판과 깨진 좌판은 그대로였습니다. 가게 문을 연 곳도 있었고 아예 문을 닫은 곳도 있었습니다. 은혜는 새벽에 일어나 가게로 왔습니다. 잠을 거의 못 잤습니다. 눈을 감으면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쏟아지는 반찬통, 깨지는 유리, 찢어지는 사진, 그리고 박성태의 비웃는 얼굴. 그래도 일어났습니다. 가게를 열어야 했습니다. 도시락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할머니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간판이 반쯤 떨어져 있었습니다. 은혜네 반찬가게라는 글씨가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은혜는 그것을 올려다보다가 고개를 숙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은 엉망이었습니다. 어젯밤 대충 치우기는 했지만 여전히 어수선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이 구석에 쌓여 있었고 바닥에는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무사했지만 선반위 물건들은 대부분 부서져 있었습니다. 은혜는 한숨을 쉬며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일단 청소부터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재료로 반찬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도시락을 쌀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용역들이 온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들려오는 소리가 달랐습니다. 어제의 비명과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웅성거림 속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구경하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은혜가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장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시장 앞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고급 승용차들이었습니다. 그 차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 카메라를 든 사람들, 마이크를 든 사람들,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방송국 카메라가 시장 입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맨 앞 차 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회색 정장을 빳빳하게 차려입은 노인이었습니다. 흰머리가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고 구두가 반짝거렸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처음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시장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뒤를 따라 양복 입은 사람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상인들이 길을 비켜주며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인지 무슨 일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시장 한복판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부서진 간판들, 엎어진 좌판들, 바닥에 남은 얼룩들. 어제 벌어진 일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 시장 반대편에서 또 다른 차가 들어왔습니다. 박성태의 차였습니다. 건물주 박성태와 시행사 대표 정현수가 내렸습니다. 둘 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침에 기자들이 몰려온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박성태가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신지 말을 하다가 박성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노인의 얼굴을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강태준 회장님?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강태준,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국내 굴지 대기업의 회장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박성태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얼음장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박성태 씨, 어제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도 다 봤어요. 박성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다 봤다니 무슨 말인지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강 회장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 중 한 명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이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 시장 건물을 인수할 때 사용한 서류, 위조된 거 맞죠? 박성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상인들에게 나가라고 협박한 것, 녹음 파일 있어요. 용역동원에서 가게 부순 것, 영상 있어요. 구청 공무원들에게 뇌물 준 것, 계좌 내역 다 확보했어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성태가 한 발 물러섰습니다. 옆에 있던 정현수의 얼굴도 새하얘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저희는 합법적으로 강 회장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합법적으로 노인을 밀쳐서 넘어뜨려요? 합법적으로 가게를 부숴요? 합법적으로 사람들 사진을 찢어버려요? 박성태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다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감사팀장, 양복 입은 남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네, 회장님. 박성태 씨와 정현수 씨가 저지른 불법 행위 전부 경찰에 고발해요. 강제 철거, 협박, 폭행, 재물 손괴, 문서 위조, 세금 탈루, 공무원 뇌물. 빠짐없이. 알겠습니다. 박성태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잠깐만요. 이건 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건물 인수권 무효야. 원래 소유주한테 돌려주든지 내가 직접 인수하든지 할 거야. 당신은 이 시장에서 손 떼요. 박성태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정현수도 비슷했습니다. 얼굴이 흙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사람들 잡아가는 거야? 진짜야? 진짜로? 야, 끝난 거야. 끝난 거라고. 울음소리도 들렸습니다. 어제 가게가 부서졌던 상인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서러움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마 둘 다였을 것입니다. 은혜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왜 여기 있는 건지, 왜 박성태를 처벌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강 회장이 은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상인들이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강 회장이 은혜 앞에 섰습니다. 은혜가 강 회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눈이 커졌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저 눈빛, 저 인상,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가게 앞에 섰던 초라한 행색의 노인. 돈이 없어서 반찬을 못 산다던 노인. 은혜가 반찬을 그냥 드렸던 그 노인. 어르신? 강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반찬 맛있게 먹었어요. 은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초라한 노인이 강태준 회장이었다고, 국내 최대 대기업 회장이 변장을 하고 시장에 왔다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충격이 밀려왔습니다. 강태준 회장, 준혁의 아버지, 자신의 예비 시아버지, 은혜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강 회장이 은혜의 팔을 잡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요? 은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흘러내렸습니다. 무슨 눈물인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놀라움인지 감사함인지 서러움인지 안도인지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울지 마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때 시장 입구에서 또 다른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은혜 씨, 준혁이었습니다. 아침에 아버지가 시장에 간다는 말을 듣고 따라온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은혜에게 달려왔습니다. 은혜를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요? 다친 데 없어요? 은혜는 대답하지 못하고 준혁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제부터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두려움, 슬픔, 분노, 절망. 그 모든 것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상인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군거림이 퍼졌습니다. 저 사람 회장 아들인가? 그럼 은혜가 재벌집 며느리라고? 강 회장이 상인들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제 아들의 약혼녀입니다.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은혜에게 쏠렸습니다. 은혜는 준혁의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이 시장에 다녔습니다. 변장을 하고 아무도 모르게 제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상인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새벽부터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나눠주고 힘든 상인들을 챙기는 모습을, 돈이 없는 노인에게 반찬을 그냥 주는 모습을. 강 회장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저도 그 반찬을 받았습니다. 돈이 없다고 했더니 그냥 가져가시라고 했어요. 맛있게 드시면 된다고. 그게 자기한테 제일 좋은 거라고. 상인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회장이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혜 씨, 당신은 제가 본 사람들 중에 가장 선한 사람이에요. 돈도 없고 배경도 없고 가족도 없지만 마음이 부자예요. 그게 진짜 부자야. 은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 회장이 상인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시장의 마지막 양심입니다. 제가 지켜야 할 사람이에요. 이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상인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습니다. 그러다 점점 퍼졌습니다. 시장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울음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순대국집 영숙 언니가 달려와 은혜를 끌어안았습니다. 은혜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너 재벌집 며느리였어? 은혜는 대답하지 못하고 웃기만 했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생선가게 정씨 아저씨도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은혜. 내가 우리 시장의 효녀였구나. 진짜 효녀였어.
채소가게 김씨 할머니가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제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던 할머니였습니다. 은혜야, 고마워. 어제 나 지켜줘서 고마워.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치시면 안 되잖아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편 박성태와 정연수는 경찰에게 인계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대며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을 휘어잡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범죄자 신세가 되어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분노도 기쁨도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을 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혁이 아버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강 회장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뭐가? 은혜 씨를 지켜주셔서요. 강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내 사람인데 당연히 지켜줘야지.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좋은 사람 찾았다, 준혁아. 저 사람이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준혁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아버지. 시장에는 여전히 박수 소리와 환호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절망에 빠져 있던 상인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 악몽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은혜는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직도 꿈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제만 해도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는데 오늘은 모든 것을 되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은혜 씨. 은혜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고마워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은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족. 평생 그 단어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가족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은혜는 처음으로 가족이 생기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었습니다. 부서진 간판은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엎어진 좌판들도 다시 세워졌습니다. 박성태와 정연수가 사라지자 상인들의 얼굴에서 두려움이 걷혔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혜의 반찬 가게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강 회장이 가게 수리비를 대겠다고 했지만 은혜는 사양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강 회장은 고집을 꺾지 않는 은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점이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대신 강 회장은 다른 방식으로 도왔습니다. 시장 전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건물 매입 자금을 지원하고 시설 보수비를 후원하고 젊은 상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임대료를 낮추는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연신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은혜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반찬을 만들고 가게를 열고 노인들에게 도시락을 돌렸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아니,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준혁이 자주 시장에 왔습니다.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어 은혜를 만나러 왔습니다. 도시락 돌리는 것을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양복 입은 채로 노인들 집에 도시락을 전해드리는 준혁의 모습은 시장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야, 저 사람 재벌 아들 맞아? 맞대. 근데 봐라, 저렇게 일 도와주잖아. 은혜가 복 받았네. 진짜 복 받았어. 상인들은 수군거리면서도 웃었습니다. 좋은 수군거림이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은혜에게는 소개할 가족이 없었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없었습니다. 보육원 원장 수녀님은 몇 년 전 돌아가셨습니다. 은혜는 혼자였습니다. 처음에 은혜는 상견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준혁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자기 쪽에서 나올 사람이 없다고, 혼자 앉아 있어야 한다고, 그것이 부끄럽고 미안하다고. 준혁이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 씨, 가족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 사람들이 있잖아요. 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요? 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은혜 씨 가족 아니에요? 8년 동안 함께 했잖아요. 울고 웃고 힘들 때 서로 도왔잖아요. 그게 가족이죠. 은혜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랬습니다. 시장 상인들은 은혜에게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지만 서로 챙기고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강 회장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상견례를 시장에서 하자. 은혜 씨 가족들이 다 거기 있으니까. 그렇게 결정되었습니다. 상견례 날 아침이었습니다. 은혜는 가게에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새로 산 원피스였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단정한 것으로 골랐습니다. 순대국집 영숙 언니가 들어왔습니다. 야, 은혜야. 긴장돼? 은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요. 영숙 언니가 은혜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긴장하지 마. 네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네가 얼마나 좋은 애인데 당당해도 돼. 은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시장 안쪽 작은 식당에서 상견례가 열렸습니다. 그 식당은 시장에서 가장 오래된 곳이었습니다. 4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온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주인 할머니가 직접 상을 차렸습니다. 강 회장과 준혁이 먼저 도착했습니다. 강 회장은 정장을 입었지만 넥타이는 매지 않았습니다.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싶다고 했습니다. 준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 다 긴장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대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를 따라 시장 상인들이 줄줄이 들어왔습니다. 순대국집 영숙 언니, 생선가게 정씨 아저씨, 채소가게 김씨 할머니, 떡집 최씨 아주머니, 그리고 쪽방촌의 금순 할머니까지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은혜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으며 상인들을 맞이했습니다. 준혁도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상인들은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재벌 회장 앞에 서니 긴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먼저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씨 아저씨가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아, 저희가 와도 되는 건지. 실은 은혜가 꼭 같이 가자고 해서. 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오셔야죠. 오늘 은혜 씨 가족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 말에 상인들의 표정이 풀렸습니다. 긴장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한쪽에 강 회장과 준혁, 반대쪽에 은혜와 시장 상인들. 특이한 상견례 풍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나는 재료로 만든 한정식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정갈했습니다. 강 회장이 먼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겠네요. 잘 먹겠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 회장은 상인들에게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시장에서 몇 년이나 장사하셨는지,
힘든 점은 없는지, 앞으로 바라는 것이 있는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태도였습니다. 상인들은 처음에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말이 많아졌습니다. 강 회장이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영숙 언니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실은 저희가 처음에 걱정 많이 했어요. 은혜가 재벌집에 시집가면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요. 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죠. 저도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영숙 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회장님도요? 강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사람인데요.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면 걱정이 앞서죠.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모 마음은 다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보러 왔어요. 변장하고 은혜 씨가 어떤 사람인지 정씨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떠셨어요? 강 회장이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최고였어요. 은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강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돈 없는 노인한테 반찬 그냥 주고 새벽부터 일어나 도시락 만들어서 돌리고 가게가 부서지는 와중에도 옆에 할머니 먼저 지켜주고 그런 사람 처음 봤어요.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이 상인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혜 씨가 이렇게 된 건 여러분 덕분이에요. 은혜 씨 혼자 컸으면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됐을까요? 여러분이 가족처럼 챙겨주셨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김씨 할머니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이고, 회장님. 저희가 뭘 했다고. 많이 하셨죠. 은혜 씨 밥 챙겨주시고, 힘들 때 위로해주시고, 올 때 안아주시고. 그게 가족 아니면 뭐예요? 상인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 언니가 눈물을 훔치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오늘 울지 말자고 했는데. 벌써 울고 있네.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울음과 웃음이 섞인 소리였습니다. 그때 금순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83살 할머니, 쪽방촌에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 은혜가 매일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금순 할머니는 은혜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은혜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회장님, 금순 할머니가 강 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10년 넘게 연락이 없어요.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은혜가 저한테 도시락 가져다 준 지 3년 됐어요. 비 오나 눈 오나 하루도 안 빠지고 왔어요. 밥 가져다 주고 안부 묻고 아플 때는 약 사다 주고. 금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한테 은혜는 딸이에요. 진짜 딸보다 더 딸이에요. 이 애가 없었으면 저 진작에 죽었을 거예요. 은혜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금순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진짜야. 이 애가 올 때마다 살아야겠다 싶었어. 내일도 은혜 얼굴 보려면 살아야겠다 싶었어. 강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해 잘 부탁해요. 평생 사랑 못 받고 자란 애예요. 이제는 많이 받아야 해요. 아팠던 만큼 받아야 해요. 강 회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어머니. 금순 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강 회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은혜 씨 어머니시니까요. 금순 할머니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평생 자식에게 버림받은 할머니였습니다. 어머니라는 말을 들어본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재벌 회장이 자기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은혜도 울었습니다. 준혁도 눈물을 훔쳤습니다. 상인들 모두가 울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금순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상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재벌 회장이 무릎을 꿇다니.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은혜 씨를 저희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은혜 씨 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저희 가족입니다. 힘들 때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금순 할머니가 강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회장님. 고마워요. 그 모습을 본 상인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 언니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도 감사합니다. 은혜를 이렇게 좋은 가족한테 보내게 돼서요. 정씨 아저씨도 말했습니다. 은혜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럼 저희는 바랄 게 없습니다. 강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저희 가족입니다. 이 시장이 없어지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상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준혁이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가 준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준혁 씨. 준혁이 은혜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내가 더 고마워요. 은혜 씨 만나서. 은혜는 그 말에 또 울었습니다. 평생 가족이 없었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준혁과 강 회장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서류상 가족이 아니어도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 그것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상견례는 밤늦게까지 이어졌습니다. 웃고 울고 먹고 이야기하고 화려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고급 음식이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상견례보다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은혜는 그날 밤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날, 가족이 생긴 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깨달은 날. 식당을 나설 때 강 회장이 은혜에게 말했습니다. 은혜 씨, 앞으로 잘 부탁해요. 은혜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아버님. 그 말을 입에 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강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우리 딸. 은혜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2해를 살면서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신흥시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낡은 건물은 깔끔하게 보수되었고 좁았던 골목은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정체성은 그대로였습니다. 40년, 50년 된 가게들이 여전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신흥상생시장. 강 회장이 시장을 인수한 뒤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상생. 함께 살아간다는 뜻이었습니다.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젊은이와 노인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시장. 그것이 강 회장이 꿈꾸는 시장이었습니다. 시장 안에는 변화가 많았습니다. 먼저 임대료가 대폭 낮아졌습니다. 상인들이 부담 없이 장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리고 청년 창업 공간이 생겼습니다. 젊은 상인들이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가게들이 골목 곳곳에 들어섰습니다. 전통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어온 것이었습니다. 시장 한쪽에는 어르신 쉼터가 만들어졌습니다. 쪽방촌 노인들이
낮 시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에어컨과 난방이 되고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도 정기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금순 할머니를 비롯한 노인들이 매일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은혜네 반찬 가게는 시장의 대표 가게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에 좌판 2개짜리 가게가 아니었습니다. 옆 가게가 비자 그 자리까지 확장했습니다. 깔끔한 진열대가 들어섰고 냉장 시설도 현대화되었습니다. 은혜가 직접 개발한 반찬들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었습니다. 은혜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직접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가게가 커졌다고 직원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들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봉사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규모가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은혜 혼자 10분 정도에게 도시락을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30명이 넘는 노인들에게 도시락이 전달되었습니다. 은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돌아가며 도왔습니다. 강 회장의 후원도 있었습니다. 은혜네 도시락 나눔이라는 이름까지 생겼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자원봉사자들도 생겨났습니다. 주말에는 대학생들이 찾아와 도시락 배달을 도왔습니다.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에 잠깐 들러 반찬 포장을 돕기도 했습니다. 은혜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남은 반찬 몇 개를 노인에게 드린 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시장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강 회장과 준혁이었습니다. 둘 다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정장도 넥타이도 없었습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와 아들처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은혜가 가게 앞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버님. 준혁 씨. 강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시장 구경 좀 하려고. 안 바쁘지? 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같이 돌아볼까요? 세 사람이 나란히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상인들마다 인사를 건넸습니다. 강 회장에게도, 준혁에게도, 물론 은혜에게도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습니다. 재벌 회장이 재래시장을 거닌다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이토록 자연스러워 보인다는 것이, 순대국집 영숙 언니가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머, 회장님, 오셨어요? 국밥 한 그릇 하세요. 강 회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들를게요. 오늘은 산책 중이라서. 영숙 언니가 은혜를 보며 눈짓했습니다. 잘 모셔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은혜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선가게 정씨 아저씨도 인사를 건넸습니다. 회장님, 오늘 고등어 좋은 거 들어왔어요. 나중에 가져다 드릴까요? 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장사에 쓰세요. 정씨 아저씨가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세무조사로 시달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얼굴에 근심이 없었습니다. 장사도 예전보다 잘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시장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그곳에 어르신 쉼터가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노인들이 옹기종기 앉아 있었습니다. 화투를 치는 분들도 있었고, 텔레비전을 보는 분들도 있었고,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은혜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금순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은혜 왔어? 어이구, 회장님도 오셨네. 강 회장이 금순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금순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덕분에 잘 있어요.
여기 따뜻하고 좋아요. 밥도 잘 먹고. 강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불편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금순 할머니가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혜야, 시집은 언제 가? 은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준혁도 민망한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금순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빨리 가. 내가 죽기 전에 결혼식 봐야지. 은혜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오래오래 사셔야죠. 금순 할머니가 은혜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래, 오래 살아야지. 내 아기 얼굴도 봐야 하니까. 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쪽방에서 혼자 지내시던 할머니였습니다. 협박에 시달리고 내일을 걱정하시던 할머니였습니다. 지금은 표정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온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쉼터를 나온 세 사람은 다시 시장을 걸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시장 골목에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시장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 시장 참 좋아졌어.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예전이랑 완전히 달라졌어요. 강 회장이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혜 씨 덕분이야. 은혜 씨가 이 시장을 지켜왔으니까 지금 이렇게 살릴 수 있었던 거야. 은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시장 상인들이 다 같이 지켜온 거예요. 강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혼자 한 게 아니지. 그래서 더 소중한 거야. 세 사람은 시장 입구까지 걸어왔습니다. 신흥상생시장이라고 적힌 간판이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폐허가 될 뻔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은혜에게 말했습니다. 은혜 씨, 고마워요. 은혜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제가요? 제가 뭐요? 강 회장이 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한테 중요한 걸 가르쳐 줬어요.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사람이 먼저라는 거, 선한 마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 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강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평생 사업만 했어요. 돈 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돈도 중요하지. 그런데 이 시장에서 은혜 씨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준혁이 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 회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요. 은혜 씨답게, 따뜻하게. 그러면 돼요. 은혜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해가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시장 골목에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은혜는 가게로 돌아가며 시장을 돌아보았습니다. 8년 전 처음 이 시장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도 가족도 의지할 곳도 그저 작은 반찬 가게 하나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울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은혜는 문득 보육원 원장 수녀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18살 보육원을 떠나던 날, 수녀님이 은혜의 손을 잡고 하셨던 말씀. 은혜야, 세상이 힘들어도 착한 마음 잃지 마라. 내가 받은 사랑,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은혜는 그 약속을 지켜왔습니다.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나눠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힘들어도 착한 마음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선반 위에 새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찢어졌던 사진을 복원해서 새 액자에 넣은 것이었습니다. 보육원 수녀님들과 함께 찍은 사진. 원장 수녀님의 웃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은혜가 액자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녀님, 저 잘 살고 있어요. 약속 지켰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온 바람이 은혜의 머리카락을 스쳤습니다. 마치 대답처럼, 마치 잘했다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은혜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반찬을 만들고 도시락을 싸고 노인들에게 전해드려야 합니다. 바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쁨이 행복했습니다. 사람의 선함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시장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씨의 이야기는 특별한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세상에는 은혜 씨처럼 묵묵히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일하고 남을 돕고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선한 마음 하늘이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언젠가 반드시 돌아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힘들었던 분들께 괜찮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겁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